아드님이 나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 이영마 기자님. 네, KBS 나왔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일단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 갖고 앉으실까요? 네. 네. 저희가 너무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집에 와서 인터뷰하는 걸 흔쾌히 받아주셔서. 받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누가 막무가내로 쫄랐나요? 최경영 기자입니까? 다른 데서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서 좀 거절했는데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제이라서 하자고 한 거예요. 아, 진짜요? 혹시 저희 방송 보실 시간은? 제 시간에 못 봐요. 네. 그 시간에는 보통 자고 저 다시 보기 비슷하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지난번에 몇 번 봤어요. 저희 이제 30회 정도 지났거든요. 비평해 주실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저 한 시간을 쭉 다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내가 아직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럼 칭찬이라도. 되게 스피디하게 돌아가는 것 같던데. 예. 거기에다가 뭐 온갖 말풍선 자막이라든지 자막에 신경 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 에디팅 하는데 시간이 많이 투여될 것 같아서 보니까 이 제작진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방송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보시면? 아, 지금 하면 너무 재밌게 잘할 것 같다. 지금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건강이 좋아 보이시는데. 좋아 네. 보여요. 네. 다행이네. 예. 피부색도 그러시고. 네. 괜찮으신 거죠? 뭐 저보다는 제 3자가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아 보이십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집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앉으셨죠. 아, 이 사진 배경이 여기였군요. 예, 굉장히 깨끗한 데라서 저는 어디 사진관 가셔서 특별히 찍으셨나 싶었어요. 뒤에 배경이 그렇게 보여서 아이들과 같이 가족과 함께. 직접 오실 거라고 어떻게 미리 뭐 언지를 좀 봐주셨나요? 예상을 하신 건가요? 하루 전인가? 이틀 전쯤에 이제 윤두환 소통수석이 가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윤두환 소통수석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2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일요일 날 가서 전하겠다. 직접. 그래서 이 말이 대통령이 직접 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윤두환 수석이 오겠다는 것인지 이제 그 말에는 명확히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느낌상으로 이건 온다는 건데 싶더라고요. 그래 이제 집사람한테 대통령이 오실지 모르겠다. 일단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죠. 직접 오셨고, 네.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아내가 이제 윤두환 수석이랑 통화를 하고서 오신다는 거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맞이를 했죠. 한 2년 지났나요? 그 직접 뵌지는? 그렇죠. 예. 2년 조금 넘었죠. 2가지에 대한 어떻게 답변을 제대로 들으셨나요?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정치 경제 학이라는 데 관심이 많았었고 또 기자 생활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작했던 그 정부 출입처라고 해야 될까? 혹은 우리 부서가 경제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게 경제 문제가 정치와 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관심이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일단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그 최저임금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기득권 세력이나 보수, 언론 혹은 야당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봐도요, 사실은 경제개혁을 초반에 굉장히 목소리 높여 외치다가도 한 6개월 내지 1년, 뭐 1년 반, 지금 돌이켜보건대 가장 오래 버텼던 게 노무현 대통령인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면은 다시 경제개혁 처음 주장했던 것들은 사실상 후퇴를 하고 관료들 주도하에 기존의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 이리로 끊임없이 회귀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경제 지표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얽매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기존에 해온 방식, 그 틀 속에서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소위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건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경제 관료들의 초점은 경제 성장률, 몇 가지 통계 수치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역대 어느 정권을 가더라도 항상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지금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열매, 과실이 나온다면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 이런 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하루아침에 못 바꾸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들이 사실 여기랑 깊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후퇴하면 결국 다시 옛날로 회귀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경제 문제에 대해서 초반에 대통령이 그 주장을 했던 경제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뭐 올해 뭐 신년 기자회나 뭐 작년에도 그랬고 거듭 입장을 밝힌 것처럼 후퇴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저도 그래도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사람들 상대로 인터뷰 많이 해봤잖아요. 인터뷰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공이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냥 몇 가지 단어들을 암기해가지고 그것만 반복하는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고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제정책에 관한 한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이걸 그렇게 쉽게 그전처럼 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신뢰가 가더라고요. 근데 언론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책을 펼쳐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계속 될 텐데. 일부 통계 수치만 빼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통계 왜곡 효과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사실 만 2년도 안 됐어요. 지금 뭐 3년차 정부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2017년 5월에 출범했단 말이에요. 만 2년이 채 안 됐어요.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를 내자면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서 니네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서서 이제 몇몇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실업의 확대 이런 거와 사실 별로 관계가 안 보인다. 이런 또 연구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두 자릿수 성장률도 기록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런데 90년대 이후에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7, 80년대부터 처음에 반짝 올라갔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나라에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이에요. 가까운 예로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10%대 성장한 게 엊그제예요. 그런데 작년에 뭐 6%대인가로 떨어졌잖아요. 조금씩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조금씩 완만하게 성장률 자체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전 세계에서 뭐 10번째네, 뭐 12번째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선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면에서 좀 더 뒤에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도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건 발전이 그만큼 된 나라일수록. 그렇죠. 예. 뭐든지 처음에 따라잡기 할 때는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끼면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뭐 중국 제품 보러 짝퉁이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은 제일 짝퉁을 많이 만들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과거에 뭐 외국 거 갔다가 베끼고 했잖아요. 뭐 나이키 신발 보면 우리나라는 바로 나이카 신발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베끼면서 사실은 따라왔어요. 초반에는 그게 베끼면서 오니까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창조해내야 되거든요. 좀 모든 게 다 어려워지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만 2년도 안 된 정부한테 니네가 지금 정책을 잘못 세워서 망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이건 그 기존의 이제 보수 세력들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는 항상 더 씌우고자 했던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쟤네들이 보면은 경제가 안 돼. 망가져. 역시 경제는 박정희. 역시 우리 야당이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발맞춰가지고 가는 건데 이미 박근혜 정부 때 2%대 성장률을 기록했잖아요. 그때는 특별한 얘기들이 없었어요, 언론에서.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수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막 난리를 피우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저는 그 심리도 있다고 봐요. 경제가 진짜로 망가졌으면 하는 심리. 그래야 정권을 자기들이 빼앗아 갈 수 있다.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부를 직접 출입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에 느꼈던 거예요. 아,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는데.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야당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근데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올수록 더 언론이 무게중심을 잡고 진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은 뭐 보도되는 거 보면 다 경제 망가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너무 친정부적이다. 정부 비판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난을 굉장히 또 많이 해요. 요즘 뭐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친정부적이다가 아니라 사실상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통계 자료 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건 큰 흐름, 큰 틀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예,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영업자들이 살기 어려운 게 최저임금 때문인가? 제가 볼 때는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맞은 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료, 예, 최근 부동산 폭등하면서 임대료 값도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기업의 갑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는 자영업자들이 큰 소리를 못 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월급을 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병이죠.
예, 그 병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기억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많이 좀 전해드렸어요? 아니 많이 이 부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큼 신념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서로 뭐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었죠. 굉장히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든든한 어떻게 지지자를 만난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기도 했었는데, 예, 뭐 그런 거야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예. 또 어떤 이야기 나누셨을까요?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 또 하나 나눈 거 언론에 보도된 건데, 사실은 저는 그동안의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를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결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엘리트의 폐해가 지금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그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지금 기재부죠. 경제부처 관료들 혹은 검찰이나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 외교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다 똑똑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조직 논리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요. 보면은. 예를 들어 검찰로 가게 되면은 공안검사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리고 공안검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됐던 공안 사건들 70년대부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간첩 뭐 유우성 씨였나요? 조작 사건도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느냐. 정권은 그동안 몇 번 바뀌었지만 한 번도 공무원들을 바꿔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부가 시키는 일을, 정권이 시키는 일을 해왔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 피해갔어요. 그렇잖아요. 경제부처, IMF 우리가 환란을 맞았지만 경제부처 담당했던 엘리트 중에 과연 그걸 책임진 사람들이 몇이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또 정권 바뀌면서 그 자리 찾아가거든요. 모든 부처가 그래요. 외교부 공무원들,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종속관계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 공무원들은 미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굴종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외교부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런 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만의 조직 논리가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조직 논리로 회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미 굴종적인 외교 정책이라든지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 공안 위주의 마인드를 가진 어떤 그 형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엘리트 문제구나. 엘리트들의 생각과 일반 대중의 생각이 굉장히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국민 민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 엘리트들은 사실은 이 국민의 민도를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 괴리를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전하셨어요. 오셨을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제가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국민대표단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그게 이제 공론화위원회 형태로 나타났었죠.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국민의 민도는 평균은 무작위로 뽑아서 그분들을 공론화위원회에 집어넣고 그분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도록 맡기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의 웬만한 엘리트보다 낫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엘리트는 자기만의 편견, 선입견에 젖어 있다. 조직 논리에 빠져 있어서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한다. 하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그런 조직 논리에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상식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면서 훨씬 내용 있는 결과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제발 좀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국민들의 그런 집단 지성, 여러 사람이 모여서 끌어내는 그런 집단 지성으로서만 이 엘리트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문 대통령도 굉장히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보셨을 것 같아요. 문 대통령도 이 공론화위원회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집단 지성을 우리가 살려가자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뭐 공영방송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개선 이쪽 얘기에 국한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전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전체 문제죠. 예. 예를 들어 뭐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것도 그런 국민 대표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선출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공영방송 사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 이 사람들도 나는 국민들이 뽑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꼭 대통령이 임명해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을 한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 정권의 눈치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임명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정권의 눈치 보겠어요? 국민들 눈치 보지. 채찍을 쥔 사람을 쳐다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 거기에만 지금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이 정권 앞으로 5년인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승진할 수 있고 이런 게 보장이 되거든요. 예.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느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네요. 대통령한테. 거의 다 들으셨어요? 이야기들을 쭉.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역시 문제는 법제화죠. 그러니까요. 예. 이걸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보수 야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구도에서 하나도 안 돼요. 예,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 문제,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개헌 문제.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여당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로 돌아가죠. 지금 선배님이 지금 MBC 기자 신분이신 거죠? 그렇죠. 네. 복직 2017년 말에 복직이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한테 왜 저 사람이 뭔데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MBC 기자로서 어떻게 보면 질문 드린 거나 마찬가지였겠네요. 그렇죠. 예. 이건 그 전에다가 그 기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해직 기간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좀 해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기자라고 하는 것도.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2017년에 복직되셨을 때 그때 휠체어 이렇게 타고선 들어가셨잖아요. 사원증 찍고.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소감을 들어온다면요. 글쎄요. 이제 그게 사원증 찍고 회사에 들어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는데. 또 가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을 했죠, 항상. 상상을 했고, 기대를 했고,
반드시 올 거다라고. 그러면 그때 기분 전에 2012년에 해직됐을 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보다는 울컥하시지 않고 그때는 더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랬을 것 같네요. 분노하고 분개했다기보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2012년 해직될 때는 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라고 봤고 길게 갈 싸움이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갖춘 상태잖아요. 내가 그 당시 만약에 파업이나 그런데 전면에 나서는 걸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나 다른 기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 분명히 그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기자마다 자기가 그래도 이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용마 기자한테는 뭐였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네. 특별히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당연한 그렇죠.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노조 홍보국장으로 내려오라고 제안을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그런데 내려가면 파업이 거의 불가피할 거고 그렇게 되면 홍보국장이 거의 1순위로 해고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거절을 했죠. 이제 결국은 가장 강성으로 어떻게 보면 분류되던 저한테까지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내려갔는데 이미 그때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맞습니다. 일단 한번 마음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되게 편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기가 힘들지. 네. 이걸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일이니까 간 거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맞아요. 네. 만약에 내가 그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했다면 그러면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뭐 하나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막 파업을 하고 그 뒤로도 사실 한참을 나아지질 않았잖아요. 예. 그걸 보는 심정?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해고자 신분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편했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도 가능했고 그걸 이제 다른 언론 매체랑 인터뷰하면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뭐 인터뷰 하나 했다는 이유로 뭐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런 식이니까 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에 쌓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KBS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과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 사태로 또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국민대표단이 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구조화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 또 엎치락 뒤치락. 이 권력의 재편에 따라서 공영방송이 이렇게 흔들릴 텐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권력이 들어서든지 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눈치를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국민대표단을 활용한 사장의 선임 지금 그런 주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뭐 공청회나 이런 데서도 얘기 나온 게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어떤 이게 이 공영방송이 뭐냐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생기는 거다. 하나로 딱 합의점이 모아지질 못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공영방송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 공영방송이라는 건 간단해요.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말 그대로 공적으로 경영이 되는 그 방송이란 말이에요. 공적으로 경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그 회사가 특정 정권이나 집단의 눈치를 안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공공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 시스템만 만들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고서 복잡하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공영방송이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국민이 주인인 회사.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래로부터 국민들이 공영방송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저 방송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뭐 사장이 물러나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죠. 물론 그 전에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영진들이 먼저 선임이 돼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파업을 그렇게 했던 공영방송을 쳤고 파업을 했던 그 구성원들이 다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MBC, KBS 등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참 어렵거든요. 예. 참 예.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이건 뭐 핑계일 수 있지만 국민만을 바라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비판은 계속 제기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게 딱 하나로 뭉쳐져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 와중에서 일각에서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일각에서는 못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불과 1년 뭐 남짓 아닌가? MBC는 2017년 12월에 사장이 바뀌었으니까 KBS는 또 그 이후잖아요. 2018년도. 1년도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5년 내지 길게는 10년 정도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죠. 네. 아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비판도 많을 거고 원래 중구난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 가면서 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걸 듣기 싫다라고 그냥 한쪽에서 잘라버릴 때 그게 독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반대해서 지금 싸웠던 거잖아요. 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기간일 수 있을 거예요. 과도기고 또 예를 들어 시청률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건 그동안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10여 년 가까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뉴스 보려면 그래도 KBS, MBC 봐야지 이랬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공영방송만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자리 찾기가 힘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KBS나 MBC 같은 데가 다른 수많은 채널들과 함께 이제 n분의 1로 말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n분의 1의 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죠.
예.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역시 공영방송이구나. 아, 이게 일반 민간방송하고는 역시 다르구나. 민간방송은 아무래도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공영방송은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죠. 2017년 말에 리영의상 받으셨죠. 그때 그 인터뷰 볼 때 마지막에 이제 좀 먹먹해지시면서 또 마지막 도전을 하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의 의미가 뭐였나요? 아, 그건 이제 항암 치료를 제대로 네.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예.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는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상당히 어떤 기대나 희망을 품어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존의 항암제가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단계. 이제 내성이 약한 암세포들은 많이 이제 소멸됐는데 강한 놈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암제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금도 좀 그런 상태예요. 이게 몸이 나빠질 때는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더라고요. 좋아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나아가는 게 어려운데 이게 나빠질 때는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요즘 좀 많이 힘들게 느끼고 있어요. 볼 때는 전혀 안 그렇죠. 저기 저널리즘 토크쇼제 스튜디오 오셨어도 될 뻔했는데 너무 저희 프로그램과 잘 어울리시는 그 멘트들을 해주셔서 책을 하나 쓰셨잖아요. 근데 계속 또 다른 책을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책을 사실 뭐 그 썼던 것도 아이들 때문에 썼던 거였지 그 전에 무슨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막막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 그런 생각에 글을 썼던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출판까지 하게 된 거고 그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중을 향한 언론 교과서라고 해야 될까? 좀 쉬운 그런 것들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언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채택하고 그렇죠.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 대개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언론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까지 많이 확산이 됐는데 사람들이 언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언론에서 나오면 대부분 진실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러잖아요. 애들 이렇게 대화를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던데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이야? 이러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제 TV에 나왔는데 몰라? 라든지 그거 신문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언론 매체에 이게 나오게 되면 다 진실이라고 믿어요. 좀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꼭 진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글을 쓰는 기자라든지 그 매체의 어떤 소유자라든지 어떤 매체이냐에 따라서 편견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어떤 기사를 쓸 것이냐. 취사 선택 과정에서부터 편견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죠. 그냥 언론에 나왔으니까 사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서 읽는다면 언론 매체를 본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존의 그 주류 언론들의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보여주는 그런 대중용 책자를 좀 하나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동안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뭐 강연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언론의 보도 행태들, 그걸 이제 사안별로,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보여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배님이 일 얘기하시는 때는 너무 예, 좋아 보이셔서. 예. 사실 그래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몸이 많이 나빠져서 무력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손님들을 안 받고 있지만 손님들이 와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 그 자체로 좀 엔돌핀이 도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용마 기자 하면은 또 원래 취미도 없이 정말 일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내가 누워서도 계속 보는 게 뭐 뉴스 보고 취미생활로 바둑 TV 보고 그런 일밖에 없거든요. 네. 전화 연결을 그럼 매주 할까요, 저희? 아니에요. 예전에 그 경제 기자 하셨을 때 삼성 관련된 그런 기사들에 관한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경제 팀에 있는 기자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나는 금융팀에 있어서 또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검찰에 갔더니 또 삼성 승계 문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을 뿐이지 뭐 의도를 갖거나 이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려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기자나 언론인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뭐 기획 취재부라든지 혹은 기획 취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봤다면 아마 사람들이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의도를 갖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가지 모순이 또 응축되어 있는 게 삼성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라면 삼성의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입처를 나가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부서가 바뀌게 되고 출입처도 달라지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삼성 문제 나오면 따라갔다가 또 삼성 문제 안 나오는 뭐 예를 들어 문화부로 갔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또 내가 삼성 문제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는 게 기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네. 마지막으로 저희 언론인들한테, 기자 후배들한테, 지금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지금 뭐 MBC 기자, 현직 기자시니까. 네. 글쎄, 뭐 특별히 뭐 당부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언론의 자유가 과거와 달리 많이 보장되고 있잖아요. 사실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라면 KBS나 MBC 사장이 지금 사장들이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청와대에서도 정부 여당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게 취재해보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촛불 혁명을 통해서 등장을 한 정부고, 바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KBS나 MBC 공영방송사 사장들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장들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가 지금 정부에서 충분히 이제 주어지고 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껏 나래를 펼쳐라.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찾아서 해라. 다만 시각을 분명히 하자.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이 기사를 내가 쓸 것이냐. 왜 내가 이 기사를 쓸 것이냐. 왜 이 주제를 다룰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자기 시각을 분명히 해라. 흔히 쉽게 얘기하는 게 언론이라고 하는 게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실었어요. 왜냐하면 군사정부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권력에 대해서 꼼짝 못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어떤 권력에 대한 비판, 이 욕구가 굉장히 커졌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꺾이긴 했지만 바로 그런 열망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소홀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건 흔히 사회의 소수인들, 예를 들어 장애아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는 사실은 다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가 지금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자들의 문제. 이게 지금 사실 그 사람들이 사회적 다수이고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소수 의견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취재를 하는 방식도 바꿔야 하는 게, 우리는 과거에 사회부다, 정치부다, 경제부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또 출입처를 나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교육부 출입 기자다. 그럼 사실은 교육부 취재에 대부분이 다 함몰됩니다. 그건 교육부 기자지 교육을 담당하는 기자가 아니에요. 교육부 출입 기자는요, 교육부 기자는 교육 담당 기자를 해야지 교육부 기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정부 부처라고 하는 건 수많은 취재원 중에 이제 하나예요. 마치 공영방송이 수많은 채널에서 n분의 1이듯이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라고 하는 게 아직도 영향력은 막강하지만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n분의 1이에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취재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교육부를 취재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취재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취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대로 보도하고 취재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분명히 해라. 누구의 관점에서 쓸 것이냐. 이게 기득권자들의 관점에서 쓸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쓸 것이냐. 이걸 이제 정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아마 기레기라는 소리 계속 나올 거다. 마지막으로 부탁인데요.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느낌에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컷. 사실은 이 멘트가 네. 그 기자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나는 전자장비하고 좀 거리가 멀거든요. 아날로그. 네. 전자장비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스탠드업이라고 하잖아요. 기자 자기 찍는 거. 자기의 얼굴 찍을 때 카메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보면 앞에 이렇게 내가
정세진 씨랑 네. 네, 직접 얘기하면은 이게 오히려 편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디오 프로 같은 데 있죠. 그런 거 출연을 하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자연스럽고. 그리고 라디오 프로는 이렇게 어떤 정해진 문장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나 감성이나 그렇죠. 그때그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 TV 프로는 대부분 이게 소위 말하는 약속 대련이잖아요. 다 문장 정해서 암기하고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하고 딱 바라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순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혀요. 여러 번 그럼 NG도 내셨어요? MBC. 그럼요. 예. 그래도 다시 하고 싶으시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계속 마지막이 되는데 지금 이제 MBC 기자로서 내가 뭔가 취재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1분 30초짜리 리포트를 만드신다면? 글쎄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네. 문 대통령 만난 거 1분 30초 리포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유튜브에 쫙 뿌리시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할 일을 좀 많이 줄여주지 않았어요? 내용들 다 이미 다 해주셨어요. 네. 원래 김의겸 대변인이 그 브리핑을 하려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둘 간의 대화도 메모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랑 여기서 이제 만나고 나서 가는 길에 식사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도 그때 대통령이랑 둘이 얘기저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브리핑 하려면 대변인도 약간 애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약 정리를 확실히 하셔서 요약 먼저 정리해줬으니까. 릴리즈를 해주셔서. 예.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해프닝이. 대통령 가신 다음에 한 4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으니까 빨리 올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도한 수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정리해서 알릴 거다. 지금 비공개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전화를 받고 그게 내가 글 올린 지 한 5분 만이거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랬더니 빨리 내려달래요. 어떻게 내려요 그걸? 지웠죠.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빨리 지웠어요. 그런데 참 세상이라는 게 이미 다. 그걸 가지고 조금 뒤에 다시 윤도한 수석이 전화했더라고요. 야, 그거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더라. 아니 근데 뭐 MBC 현직 기자를 만났는데 당연히 릴리스는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도 그 한 5분 사이에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저는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똑같은 글을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이걸 캡처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캡처한다는 건 생각을 못 했었거든. 보고서 이렇게 보통 쓰고 덮는 거잖아요. 내가 지웠으니까 이제 안 남아야 되거든. 근데 캡처를 이미 해놨더라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보내줬어요. 이거들은 다시 정리해서. 원래 올렸던 글을 그래서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런 해프닝이 있으셨군요. 네. 요즘 세상은 그냥 한 번에. 무서워. 네.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네.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 대통령이 현직 기자를 만나러 온 게 뭐 본인 잘못이죠. 뭐 본인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는 릴리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했겠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완전히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릴리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또 워낙 주목받는 것도 싫어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양새가 청와대에서 릴리스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릴리스하는 게 모양새는 사실은 더 낫죠. 대통령이 마치 환자 병문안도 갔어 하고 막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청와대에서 릴리스를 하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를 찾아왔던 이제 다른 분들도 일부러 페이스북에다가 릴리스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기는 좀 그렇잖아. 아무튼 장시간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찾아올지도 몰라요. 은민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어떤 사안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평이나 비판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은민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예. 너무 좋아 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